네, 품사 판별 이어서 8번 문제부터 다시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8번 문제 역시 난이도는 뭐 중정도로 보자 이렇게 말씀드렸죠. 지금 보기 안에 들어있는 것, 사람을 기르는 것, 그래서 기르는 영혼의 관용사형 뒤에 의존명사, 가장 기본적인 예문이 되겠고요. 니은, 그가 할 따름, 영혼의 관용사형 뒤에, 또 디귿도 우리가 할 만큼, 그리고 선생님 한 분이 해서 기역, 니은, 디귿까지는 용언의 관용사형, 그러니까 품사 성문의 관계 표로 볼 때 바로 동그라미 3번 자리죠. 용언의 어간의 관용사형 어미, 니은, 는, 리을, 과거, 현재, 미래, 그리고 그 꾸밈을 받는 4번 자리. 근데 4번 자리에 일반 명사가 오면 보다 쉽게 구별이 되죠. 근데 의존명사라고 하는 것은 이 명사라는 이 자리만 채워줄 뿐이지 형식적인 그 형태소랑 비슷하게 자리만 채워주는 역할을 하지 내용은 없는 껍데기뿐인 이런 특징의 단어죠. 그렇다고 해서 또 형태소 자체를 형시형태소라고 보는 건 아니고요. 형시형태소라고 할 때는 문법적 기능을 나타내는 조사어미 접서를 얘기하는 거고, 일단은 실질형태소인데 실질형태소 안에서 의미상 특정한 내용이 있지 않고 자리를 잡아주는 역할만 한다, 이런 특징이죠. 자, 약간 차이점이 있었던 게 리을이에요. 그것은 선생님 한 분에서 앞에 관용사 1번에 꾸밈을 받는 4번. 그래서 상대적으로 뭐 이 4번 자를 파악하는 건 쉬운데 앞부분이 본래 그 자체의 관용사인지 아니면 용언인데 관용사형 어미를 만난 경우인지 1번, 2번, 3번 이 관용어를 이루는 데는 세 가지 경우가 있다는 점을 보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곳으로 기역, 니은, 디귿 그리고 리을 이 정도 차이를 나타내고는 있으나 역시 밑줄 친 부분은 의존명사라는 점은 가장 기본적인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8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난이도를 하로 본다 해도 뭐 이상하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이제 선택지의 설명을 보면은 뭐 명사를 대신하여 대상을 가리키는 말이다 해서 명사를 대신하는 대명사, 그리고 2번 사용 범위에 따라 고유명사와 보통명사로 나뉜다. 이렇게 그 고유명사, 보통명사 이렇게 나뉘는 이런 경우는 의존명사에 상대되는 자립명사 이런 영역 안에서 나누는 그런 양상을 보여주고 있죠. 세 번째, 사물의 수량을 가리키는 양수사와 순서를 가리키는 서수사로 나뉜다. 말 그대로 수사예요. 그래서 1번이나 3번 정도는 완전히 이제 다른 얘기가 되는데 2번은 그래도 지금 의존명사, 어쨌든 명사니까 관련 있는 이런 내용을 같이 주고 있다. 1번과 3번 정도를 섞는 정도에서 답하는 그런 문제였다면 난이도 하가 명백하죠. 2번 정도 넣어서 좀 더 명사 안에서도 자립명사의 영역과 의존명사의 영역을 고민해 볼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난이도를 조금 높게 중 정도로 평가를 해봤습니다. 다음 9번 문제. 밑줄 친 단어의 품사가 나머지 셋과 다른 금고 가득히 눈부신 금괴가, 그래서 금고 가득히 가득하다. 이런 부분들이 그 서술 기능이 살아있는 것인지 따져보도록 하는 그런 문제죠. 그래서 전체 내용을 보면은 가득히 눈부신, 직접 눈부신을 꾸미는 말은 아닌 거예요. 그런데 금고에 가득히 쌓여있다, 이 뒤에 나오는 쌓여있다를 꾸미는, 그러니까 6번의 부사인데도 뒤에 나올 용언 그 바로 앞에 쓰이는, 그러니까 관용사와 명사, 꾸미는 말과 꾸밈을 받는 말, 이 말의 관계는 밀접히 관련돼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부사와 또 용언의 관계는 그 정도의 밀접성이 강하지 않다. 그래서 성분의 위치 이동이 자유롭다. 이런 차이점. 자, 그래서 지금 7번 문제답게 난이도를 조금 높여준 부분이 뭐예요? 가득히라는 말이 쌓여있다, 쌓다. 이 단어 바로 앞에 놓여 있다면 가득히 쌓여 해서 그 성분, 품사 판단이 아주 쉬워질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 부사의 위치 이동이 좀 더 자유롭다는 그런 특징을 이용해서 이 자리에 놓지 않고 다른 말들보다 앞에 놓아서 그 꾸미는 말과 꾸밈을 받는 말의 관계를 멀리 띄워놓고
그렇게 한 번쯤 더 생각해보고 따져보게 이렇게 하고 있다는 점에서 난이도가 높여진 형식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 바람이 가볍게 부는 날씨에. 그래서 여기서 가볍게라고 한다면은 개가 붙어 있는데 개 바로 여기 8번 자리에 개서도록 이니리 바로 8번 자리에 쓰일 부생어미라는 점이 상대적으로 잘 구별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미리 암기되어 있고 준비가 되어 있다면 판단이 더 빠를 수도 있어요. 근데 선택지 배열 관계를 보세요. 이런 내용들을 뒤로 빼고 1번에 이 가득히라는 말을 바로 사타라는 말과 밀접히 관련시키지 않고 멀리 띄워놓는 이런 방법으로 한 번쯤 고민하게,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 훑어볼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이런 배열 방식을 썼다는 점도 고려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 정도. 자, 그래서 앞에 수식 관계를 볼 때 이번엔 2번하고 4번을 견줘봐야 되는데 바람이 가볍게 해서 가볍다의 주체가 있는가, 서술 기능이 살아 있는가 이걸 따져볼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반죽이 되게 묽어. 그럼 여기서 반죽이 되게 묽어, 묵다라는 말 앞에 꾸미는 역할인가, 아니면 반죽 이에 대해서 서술하는 역할인가, 이 차이를 보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반죽이 되게 묽어라고 하는 것은 전체적으로다가 되다라는 뜻입니까? 아니면 묵다라는 뜻입니까? 문장 전체 맥락을 보면 분명 묵다의 의미죠. 그럼 앞에 되게라는 얘기는 뭐야? 묵다의 반대말로 되게, 이것이 아니라 정도, 강조의 뜻으로 쓰인 이런 경우임을 알 수 있고, 이것이 서술 기능이 없는 경우라고 판단되는 이유입니다. 자, 따라서 난이도 상이되는 이유 1번의 특징 얘기했고요. 또 비슷해 보이지만 개가 붙었다는 점에서 비슷해 보이지만 2번과 4번을 어떻게 견주어 보도록 해야 되는 것인가 하는 문제. 그래서 문장 안에서 서술 기능이 살아있는지 이걸 따져봐야 하는, 이것이 품사 판별 문제에서 가장 난이도 높은 부분이죠. 그래서 지금 이 기본적인 이 틀거리 속에서 더 살펴야 될 부분이 바로 이거죠. 그래서 지금처럼 문장 안에 서술 기능이 있는지 없는지 이걸 따져봐야 되는, 판단이 요구되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 품사의 구별이란 말을 쓰는 것보다 품사의 판별 이런 말을 더 즐겨 쓰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죠. 단순히 구분하는 이런 정도 차원이 아니라 판별이라고 하는 것은 좀 더 판단하고 생각하고 그렇게 한 결과로서 구별을 한다는 의미가 더 강조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용어를 더 많이 쓰는 것입니다. 서술 기능 유무를 판단한다. 이게 첫 번째로 할 일이고요. 그리고 이 판단이 끝나면 두 번째로 할 일이 있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로 할 일이 서술 기능 유무인데 그것은 기본형을 밝히고, 기본형을 밝혀본 다음 주어를 요구하는지, 여기서 주어를 요구하는지라는 건 주어진 그 문장에서죠. 따로 띄웠을 때 사전을 찾아볼 때 의미가 아니라 주어진 그 문장 안에서 주어를 요구하는지, 이 호응 관계를 따져서 주어를 요구한다면 이렇게 3번, 5번, 8번, 10번 이건 뭐예요? 앞에서 이야기했던 품사와 성분의 관계표. 그러니까 여기서 3번, 5번, 8번, 10번 바로 용언으로서의 기능이 살아있는 경우, 여기에서의 품사 판별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기본형을 밝혀보기는 했는데 주어를 요구하는지 따져봤더니 주어를 요구하지 않더라. 즉 서술 기능이 없다라고 할 때는 세 번째 줄 빼고 나머지에서, 그래서 관형사 자리 체언 뒤에 관용격 조사가 붙는 경우, 아니면 본래 명사가 대표로 쓰이는 그 자리, 부사 자리, 체언에 부사격 조사가 붙어 쓰이는 경우, 이런 위치에서 품사를 판단하도록 해야 한다, 이런 뜻이죠. 자, 이렇게 해서 품사 판별 방법 고려해야 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난이도 상해 문제 하나 살펴봤고, 다음 10번 문제. 여기서는 1번 선택지의 비교적 이런 것들은 가장 기본적인 품사 판별 항목에서 다룰 내용이죠. 그죠? 그리고 4번 선택지를 보면은 얼굴도 볼 겸
그래서 여기서 그 약간 착각했다는 수험생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 겸이란 단어가 과장, 겸, 과장이라고 직함을 얘기하고 다른 걸 얘기하려니까 좀 어색하네요. 예, 아무튼, 과장, 겸, 부장. 말이 좀 어색하긴 하지만, 이렇게 이야기할 때, 두 말을 이어주는 이름 말고 헷갈렸다는 수험생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를 보면은 얼굴도 볼 겸 해서 앞에 보다의 관용사용음이 리을. 그래서 앞쪽에서 살펴볼 영혼의 관용사용음이 의존명사 이런 관계를 쉽게 좀 구별해 볼 수 있는 그런 항목인데 4번이 의존명사라고 좀 쉽게 구별이 된다. 이것만 놓고 보면은 답이 문제 난이도가 중 또는 하도 될 수 있는 거 아니냐. 근데 여기서 난이도 상이라고 본 이유가 뭐예요? 2번 선택지 때문입니다. 2번 선택지에 보면은 손이 저리다, 아니 아프다. 여기서 아니. 일단 이 말 뒤에 바로 쉼표를 찍은 형태에 주목하다 보면 이거 감탄사 아니냐 이렇게 생각될 수 있어요. 이거는 세 가지 면에서 봐야 되는데 아니라는 말이 뒤에 나오는 어떤 용언에 있고 그 앞에서 바로 부정해 주는 이런 역할을 할 때는 6번 부사입니다. 부정부사예요. 근데 지금 여기서는 그것과 확실히 다르다는 점이 시각적으로 쉼표 끌어주고 있다는 점에서 6번의 경우는 아니다라는 거는 바로 알아챌 수 있는데 거기까지는 도와준 건 좋은데 쉼표가 붙는 경우에 또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말을 해도 좋을 경우 동급자이거나 또 아랫사람이거나 이런 사람들이 물어봤을 때 그것에 대해서 부정으로 대답을 하는 경우 너 밥 먹었니? 아니, 안 먹었어.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감탄사가 됩니다. 그때도 아니 뒤에 쉼표를 찍게 되죠. 근데 현재 이 문맥은 그게 아니라 만약에 이것이 감탄사였다면 나머지 부사인 1번이나 3번에 비해서 다르다. 2번도 답이 될 수 있다. 이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여기는 문맥이 앞에 손이 저리다, 아니 아프다. 그러니까 저리다, 아프다 두 말의 관계를 고려해야 되는 거예요. 처음에 손이 저리다 이렇게 이야기하려고 하다가 저리다라고 말한 것만으로 내 상태를 충분히 전달하기엔 약하다는 거죠. 그래서 아니 아프다. 저린 정도가 아니라 한 발 더 나아가 아프다. 그러니까 저리다보다 좀 더 강조하는 말임을 알 수 있고 이 강조하는 이런 말임을 고려했을 때 그때는 부사로 쓰인다는 것이죠. 자, 그런 점에서 요것까지 고려를 하게 했다는 점에서 이 문제를 난이도 상으로 본 것이고 실제 수험생들도 그 시험장 안에서 2번과 4번을 놓고 고민을 많이 했었던 그런 문제였습니다. 다음 자, 11번 문제는 가장 기본적인 소술 기능 유무 그래서 소술 기능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따져보는 그런 것도 같이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 1번 그곳에서 갖은 고생을 다 겪었다. 모형을 보면 용언의 관형사용어미 니은는 리을 이걸 붙인 이런 형태로 보이게 되죠. 그러면은 가지다라는 기본형이 있는 기본형인가 그런 상태에서 가지다 그 뜻을 가지고 있는 주체가 있는가? 근데 여기는 그곳에서 갖은 고생을 라고 이야기한다면 여러 가지 고생, 온갖 고생이란 정도의 뜻임을 알 수 있게 되죠. 그러니까 여기는 그 기본형 밝히고 소설 기능이 있는지 여부를 따져보는 그 차원 이전에 문맥을 먼저 빨리 확 잡고 들어갔어야 되는 그런 문제죠. 근데 어쨌든 관형사 그리고 나면 나머지는 쉽게 3번에서 문장과 문장 사이에서 부사로 쓰이는 이런 경우와 그리고 4번도 방글방글 웃다 용언 앞에서 쓰이는 이런 경우들로 나머지는 상대로 쉽게 구별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11번 문제에서는 2, 3, 4를 먼저 보고 나서 1번을 봤다면 기본형 밝혀보고 품사 그 용언의 서술 기능이 살아있는지를 따지기 이전에 이미 답이 결정되는 만약에 소설 기능이 살아있는 것으로 본다 해도 나머지 부사인 경우와 차이가 있고 그래서 1번 답이 된다는 걸 알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그걸 따져보기 이전에 갖은 고생에서 뒤에 나오는 말을 꾸미는 이것만 놓고도 답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런 점에서 나머지를 먼저 보고 왔으면은 쉽게 구별할 수 있었는, 더 시간을 줄일 수 있는 그런 것들인데, 그걸 뭐 미리 알고 풀 수 있나요? 본능적으로 1번부터 따지고 들어가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평소 연습해온 게 있으니까 한 번쯤은 기본형 밝히고 소술 기능 살아있는지 이런 걸 따져보게 되고, 그러면서 시간이 조금 소모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객관적인 정도는 난이도 중밖에 안 되는 문제예요. 근데 실제 이제 문제를 풀어갈 때 수험생들이 이제 이것저것 따져보게 되는 과정,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이것 또한 난이도 상 정도 역할을 한다. 시간을 많이 끌게 하는 그런 특징이 있다. 이런 점에서 난이도를 표시해 본 것입니다. 객관적인 정도는 그렇게 높은 난이도는 아니었어요. 다음 12번 품사가 같은 것 해서 모두 제 잘못입니다. 바로 뭐예요? 9번 자리 소설격조사 이다가 붙은 말로 그 앞에 명사인 경우와 그 다음 잘못 적용하다. 적용하다라는 말 앞에 부정부사 이렇게 해서 쓰이는 경우. 그래서 명사인 경우, 부사인 경우 구별 어렵지 않죠? 2번 도착하는 대로, 큰 것 대로. 뭐 품사 연습할 때 가장 기본으로 연습하는 그런 예문이고요. 또 3번에 비교적, 이 적자가 붙은 말의 품사 판별에서 앞뒤 말의 관계. 여기는 조금 좀 난이도를 높여보려고 하는 의도 중에 하나가 두 번째 문장 출산율은 비교적 낮은 편이다. 비교적 낮다. 비교적 낮다. 바로 꾸미는 말과 꾸밈을 받는 말이 밀접히 앞뒤 관계로 붙어 있죠. 근데 첫 번째 문장은 어때요? 여기서는 거리를 좀 띄워서 비교적 교통이, 비교적 교통, 바로 뒤에 말을 꾸미는 이런 관계가 아니죠. 비교적 편리하다. 앞뒤 순서를 바꿔서 교통이 비교적 편리하다. 이렇게 문맥을 잡아줘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그 부사인데도 꾸미는 말과 꾸밈을 받는 말을 나란히 붙여주지 않고 좀 띄워서 이렇게 배치하는 것이 많은 것이 부사의 특징이죠. 그래서 성분 위치 이동, 성분의 위치 이동이 자유롭다라는 면에서 가장 자유로운 것을 뭐 따지는 건 시험 문제 나오지 않습니다. 관용사하고 부사, 관용어와 부사어 어느 게 더 자유로운가 상대적인 문제죠. 처음부터 얘기했던 부분이니까 주목해 주기를 당부합니다. 그 정도에서 가볍게 살펴도 좋을 문제였고요. 다음 13번 문제. 나머지와 다른 것. 역시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답을 표시하더라도 삼각형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죠. 자, 여기는 일단 마침표가 찍힌 맨 끝부분에 1번 답지, 3번 답지 많다, 키우신다. 그래서 영혼 부분에 밑줄 쳤다는 게 분명히 드러나고 있는데 2번, 4번 문장 안에 중간쯤에 밑줄 치고 있지만 곧 날이 밝으면 출발할 수 있다라고 할 때 밝으면 이 부분은 영혼으로 이어진 문장에 해당한다는 것을 아는데 크게 어려움은 없습니다. 4번의 경우 노장은 결코 늙지 않는다. 뭐뭐 하지 않는다. 그래서 본영혼, 보조영혼 이런 정도로서 영혼의 위치를 파악하는 것은 크게 어려운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자, 그런데 동사와 형용사를 구별하는 이 동사, 형용사 같은 용언 안에서 이 둘을 구별하는 이 부분은 단어 내용의 성격상 난이도가 좌우됩니다. 이를테면 뭐 가다, 먹다처럼 동사가 아주 분명한 이런 단어들과 견주어 구별한다면 다 쉽겠죠. 그죠? 자, 그런데 자, 2번 답지에 날이 밝으면 이 밝다라는 말은 동사도 있고 형용사도 있어요. 바로 이런 단어를 사용했다는 점에서 이 문제를 난이도 상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은 밝다라는 말이 동사가 되려면 아무래도 이 움직임의 의미가 살아 있어야 되겠죠. 형용사라고 한다면은 성질, 상태 이걸 나타내는. 근데 이 둘의 의미상의 차이, 이걸 잡아내야 하기 때문에 미묘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거죠. 그래서 문맥상 밤이 지나가고 아침이 오다, 밤이 지나가고 새벽이 오다 이런 정도 맥락이면 어때요? 바로 이 움직임, 이런 의미가 살아있겠죠. 그죠? 그런데
방문을 딱 열었을 때 전등을 켠 상태, 끈 상태, 스위치가 올라갔거나 내려갔거나 이미 기존에 정해진 상황이고 그 결과적인 모습, 켜진 상태에서 문 열었을 때의 모습, 아니면 꺼진 상태에서 문 열었을 때의 모습, 이건 결과적인 그 상태만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런 환한 그 상태를 나타내는 그런 경우일 때는 형용사가 되는 거죠. 환한 상태를 나타낼 때. 그 차이. 그랬을 때 지금 2번 선택지는 어때요? 곧 날이 밝으면 출발할 수 있다. 이 문맥은 어느 경우예요? 바로 위에 시간이 흘러가는 이런 상황을 나타내고 있는 거죠. 자, 그런 것처럼 동사로 파악되는 그런 경우고 3번이 동사임을 판단하는 데는 뭐 수험생들이 어려움을 겪지는 않았던 부분입니다. 일부의 수험생은 4번도 좀 어렵다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암기해둘 만큼 익숙히 하던 단어예요. 조금 사족을 붙여보자면 노장은 결코 늙지 않는다라고 할 때 이 늙다라는 단어 잘 그 의미를 살펴보세요. 지금 이 박다라는 단어에 견주어서 어떻습니까? 젊은 상태에서 늙은 상태로, 상태 자체가 아니라 하나의 상태에서 다른 상태로의 변화, 여기 초점을 두고 있는 단어죠. 그래서 동사인 것입니다. 이 박다가 밝아 있는 결과적인 모습, 이걸 얘기하면 형용사지만 밝아가는 그 변화의 과정, 이걸 얘기할 때는 동사가 되는 것과 같은 맥락에서 늙다란 단어도 그렇게 이해를 해 두십시오. 상태가 아니라 상태의 변화를 나타내는 내용입니다. 다음 14번. 이 문제도 난이도를 뭐 중정도로만 봤는데 2번 선택지에 불은 국수가 불다, 붓다. 디귿 받침의 용언이 활용이 되는 과정에서 리을로 바뀌어 나타나는 경우로 용언의 활용이란 과정에서 가장 특징적으로 꼽아보는 그런 단어죠. 그리고 또 과거에 7급에서 유행가 가사를 인용해서 출제를 했던 적도 있고, 그래서 도망강 푸른 물에 내님을 실고 이런 형태로 내님을 싣고 해야 되는 부분을 실고 활용되는 과정에서 그것이 디귿과 리을로 바뀌는 경우인가 아닌가 이런 것들을 따져보게 되는 그런 문제였던 거죠. 그런 식으로 기출문제에서도 다 다뤄본 바 있었던 그런 내용이었다는 점에서 난이도를 중정도로 소개했던 겁니다. 그리고 3, 4번도 이건 사실 맞춤법 쪽에서 강조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르다, 들르다, 모음이 어를 만나면 의가 탈락하고 축약되는 탈락과 축약이 나타나는 그런 단어의 표기법으로 단어 표기 맞춤법으로 강조했었던, 그래서 모두 익숙한 단어들이에요. 국어 문제 답다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15번 문제는 제일 먼저 쉬운 것들, 동사 쪽이든 형용사 쪽이든 좀 쉬운 것들을 먼저 잡아야 되겠는데 니은에 찍다, 이걸 동사로 보는 것은 가장 쉬운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런 면에 비추어서 미음이 악의 없다, 있다 없다, 그래서 이것도 상대적으로 쉽게 판단될 만한, 자, 그런 것에 비추어 기억 같은 경우 흐드러지다, 이것을 이 단어에 어차피 써둔 것이니까 여기다 기대해 봅시다. 이 박다가 불이 켜진 방을 문을 딱 열고 봤을 때 그 결과적인 상태를, 밝은 상태를 이렇게 얘기할 때 형용사고, 어두운 상태에서 밝은 상태로 이렇게 변화되는 상태의 변화, 이걸 나타낼 때는 동사라고 했었던 거죠. 자, 그러면 흐드러지다라고 하는 것이 흐드러지다, 개나리꽃, 꽃이니까 이렇게 생각해 보죠. 여기 화병에 한 무더기에 꽃이 있는데 한 개가 있을 때에서 10개가 있는 장면을 생각해 봅시다. 그럼 지금 한 개 화병에 꽃이 피어 있던 상태에서 나머지 꽃들도 왜 그 영화나 만화 이런 데서 보면은 하나에서 다른 곳으로 이렇게 쫙 화면이 번져가는 이런 걸 표시해 줄 때가 있죠. 그런 장면을 얘기하는지, 아니면 전등 켜둔 방문 딱 열고 딱 들어봤을 때 밝은 상태를 얘기하는 것처럼 이미 결과적으로 흐드러진, 모두가 다 피어 있는 이런 결과적인 모습인지, 이것의 문제죠. 자, 개나리꽃이 흐드러지게 핀 교정,
교정에 이미 많은 꽃들이 피어 있는 결과적인 상태이지 지금 막 피어가는 한 그루가 피고 옆에 있는 그루가 막 또 피고 이렇게 릴레이하는 이런 장면은 아니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형용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바로 이 동사 형용사를 판단할 때 특히 이렇게 상태를 나타내는 말과 관련된 것들이 아주 헷갈려요. 아까 늑다도 같은 맥락인데 그래서 상태 자체 결과적인 모습으로의 상태 그것과 상태도 상태 자체의 변화를 얘기하는지 이 차이를 중점적으로 연습해 보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수험생들이 보편적으로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어렵다고 얘기를 하는 부분이에요. 그런 만큼 강조하는 것이니까 지금의 설명이 구별법이 될 수 있도록 익숙해 하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16번에 이것 말고 다른 또 이번에 뭐 나보기에 껴워 우리 그 품사 판별 연습할 때 가장 먼저 그 연습 예문으로 늘 써왔던 거죠. 이런 예문들이 전에도 한번 출제가 됐고 여기 또 17년도에 또 한번 출제되는 이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객관적으로는 좀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늘 써왔던 예문이었다는 그런 점에서 난이도를 조금 낮게 중정도로 잡아줘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번 선택지 보죠. 이것 말고 다른 물건. 그래서 우리가 그 한자로 남, 타, 그리고 다를 이 이것으로 설명을 드렸던 바 있죠. 1번 선택지 같은 경우에는 이것 말고 다른 물건이라고 할 때 이거는 서술 기능이 없다. 다른 물건을 꾸미는 말, 관형사다. 그때 이거를 남, 타 이 글자로 표시를 했었어요. 근데 두 번째 문장 질소는 산소와 성질이 다른 이때는 서술 기능이 살아있다. 그래서 매우 헷갈릴 수 있는 그런 경우라서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바로 이렇게 성질이 주어를 드러내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과 관련지어서 성질이 다르다. 주어, 서술어. 이 주어를 노출시켜줌으로써 밑줄 친 단어가 서술 기능이 살아있음을 쉽게 알 수 있게 보여준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난이도가 높아지게 됩니다. 수험생들이 1분 안에 풀기에는 어려운 그런 상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드러내주면서 난이도를 조금 낮게 끌어주는 것입니다. 자, 기본 내용이었고, 이번에 나보기에 껴워, 품사 판별 문제에서 늘 연습했던 기본사항, 그래서 앞에 생략된 전체 주어, 당신이 쯤을 놓고 당신이 나를 보다. 근데 당신이 나를 보는 것, 그것이 역겨워서 이런 정도의 문맥으로 서술 기능이 살아있음을 알 수 있다. 그 정도. 다음 3번, 이것도 좀 생각해 볼 만한 여지가 있죠. 그 사과는 크고 빨개서, 아이가 크면서. 여기서 얘기했던 것처럼 사과가 크다라는 건 뭐예요? 이것처럼 결과적인 모습이죠. 이미 성장이 끝난 결과적인 모습. 큰 사과, 커 있는. 그런데 두 번째 문장에서 아이가 크면서라고 하는 건 뭐예요? 어린아이가 좀 더 큰 아이로, 작은 아이가 좀 더 큰 아이로 성장해가는 과정. 이 화살표로 그릴 수 있는 바로 이 지점을 나타내는 것으로 의미가 분명 다르죠. 4번 같은 경우는 앞에서 늘 해왔던 기본 사항이고요. 다음 17번. 1번에는 진짜 아팠어에서 뒤에 아프다라는 말 앞에 꾸미는 말. 근데 니은의 경우는 진짜처럼 해서 바로 뒤에 조사가 노출되어 있다는 점에서 1번 선택지 난이도 하죠. 2번 이성적 동물이다. 이성적으로. 그래서 이성적 다른 조사의 결합 없이 바로 뒤에 나오는 동물을 꾸미니까 문장 성분 여기 관형어 동물이라는 말 앞에서 꾸미는 관형어. 그런데 그 중에 1, 2, 3 중에 뭐냐라고 할 때 아무것도 붙어있는 말이 없으면 그 자리에 쓰이는 본래부터 그 자리에 쓰이는 말 관형사 이렇게 보게 되는 거죠. 근데 니은처럼 이성적으로 뒤에 조사가 붙어있고 조사 앞에 체언자리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건. 그래서 2번 답지까지도 역시 난이도 하 정도로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3번 선택지에 친구가 있어. 나는 좋은 친구가 있어. 나는 조용히 집에 있으려고 해.
자, 요 3번 선택지 때문에 이 문제를 난이도 4이라고 평가를 해봤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기억에 나는 좋은 친구가 있다. 우리 높임법 연습할 때 그분은 따님이 있으시다라고 할 때 이 예문에다가 그 구별법으로 썼던 것처럼 기억의 문장 뒤에다가 B 이런 정도로 나는 좋은 친구가 있다. 좋은 친구 물론 가지고 있다라는 맥락으로 잡아도 상관은 없어요. 그런데 그 있다, 존재한다, 존재 그 자체 이걸 나타내는 의미가 더 강하다는 점을 강조하려고 설명드리는 거고요. 근데 니은의 경우는 나는 조용히 집에 있으려고 해. 이때 있다라는 것은 조용히 집에 있다라는 건 뭐예요? 움직임, 밖에 나가거나 돌아다니거나 이런 것에 대비해서 조용히 있다, 집에 있다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스테이의 의미가 되는 거죠. 움직임을 전제로 해서 그것에 반대되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동사라고 구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3번 답지의 기억력의 차이 이런 것들을 따져보고 그리고 4번을 생각해보는 이런 정도가 되어야 됐기 때문에 난이도를 상으로 본 것이고 1번 선택지는 2번 선택지는 난이도 하가 될 것입니다. 자, 나머지 문제들도 뭐 거의 지금 어려운 문제 쭉 많이 봤는데 같은 수준이죠. 자, 18번 믿을 만한 사람이다. 누가 볼까 싶어. 그래서 쉽다라는 말은 뭐 늘 그 기본적으로 암기해둘 만한 기본 단어, 항상 보조용어로만 쓰이는 단어이기도 하죠. 그래서 형용사로 익숙한 그런 단어이고 여기서 좀 신경 써볼 만한 여지가 있다라고 할 때 4번 선택지고요. 그는 이유도 묻지 않고 부탁을 들어주다. 이유도 묻지 않고 본영어인 대 보조용어. 이 보조용어 자리에 밑줄 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조용어 동사형용사 판단 방법에서 이렇게 니은다 는다를 붙여보는 방법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죠. 근데 의미상 이걸 붙여보고 성립되는 데를 따져볼 때도 자꾸 헷갈리는 느낌이 남기 때문에 수험생들이 어렵다고 하는 거라서 그래서 그 다음 단계로 이런 의미상의 차이를 여러 단어, 헷갈렸던 단어를 모아서 집중 연습 이걸 해보자라고 강조를 드린 거죠. 거기에 자투리 항목이 있습니다. 바로 부정 보조 용어인 아니하다, 못하다, 아니하다, 못하다 이런 경우는 다른 단어는 아니에요. 아니하다, 못하다. 두 단어는 본영언, 보조용언 이렇게 쓰일 때 본영언의 품사를 따른다. 그러니까 아니하다가 물이 흐르지 아니하다라고 하면 흐르다라는 말이 흐르는 움직임을 나타내는 동사죠. 그러니까 그 뒤에 아니하다 보조동사입니다. 그런데 물이 깊지 아니하다라는 건 얕은 상태에서 깊은 상태로의 변화가 아니라 이미 깊어 있는 결과적인 상태죠. 물이 깊다, 얕다. 결과적인 상태죠. 그러니까 이 깊다라는 말은 형용사예요. 그래서 깊지 아니하다라고 할 때 이때 아니하다는 보조 형용사가 되는 겁니다. 그런 맥락에서 요 않다, 묻지 않다, 묻는다라는 앞에 있는 말에 기대어서 보조 동사 이렇게 구별해 주면 되겠고요. 이것과 대비해서 묻지 않다 동사예요. 보조 동사입니다. 그 밑에다가 비교라고 써서 예쁘지 않다. 그러니까 예쁘다란 말이 뭐예요? 형용사죠. 그에 따라서 뒤에 않다도 보조 형용사 이렇게 견주어 볼 내용을 나란히 써주면 좋겠습니다. 그 정도를 대비해 보는 것이 18번의 문제풀이에서 포인트고요. 19번 집에서 늙은 아버지가 늙은 앞에 나왔었죠. 다뤄봤죠. 이렇게 문제를 많이 풀다 보면은 다른 데서 출제가 됐든 원래는 단어만 따로 떼어놓으면 난이도가 아주 높은 그런 단어인데 다른 데 출제됐던 것을 우리가 연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쉬워지는 이런 것을 많이 경험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사에 밑줄 치고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기서 조금 좀 생각해 볼 만한 선택지로 뭐 3번, 4번 제일 쉽게 구별할 수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A가 B와 다르다.
그리고 마음이 예쁘다. 뭐 3, 4번은 제일 쉽게 구별될 수 있는데 1번을 생각해 봐야 돼요. 이 빠르다라는 단어를 썼거든요. 빠르다. 그랬을 때 예를 들어서 1시간에 뭐 시속 100km 그러면 시속 50km라고 하면 똑같은 시간이 주어져도 간 거리는 이 정도밖에 안 될 겁니다. 이때 이 화살표에 초점이 있다면 당연 동사가 되겠죠. 그죠? 그런데 이 화살표의 움직임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이 결과적인 모습, 여기에 초점을 두어서 객관적인 위치에서 평가하는, 느리다, 빠르다 라고 평가하는 이런 뜻을 나타낼 때는 상태를 나타내는 것이죠. 그래서 저 기차는 정말 번개처럼 빠르네 라고 했을 때 이 품사를 어떻게 볼 것인가? 뭐 기본적인 것으로 니은다, 는다, 빠른다 이게 좀 말이 어색하다. 여기서 느낌 딱 잡으면 그만큼 더 쉽게 풀 수도 있는데 그것으로 불완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의미를 좀 더 붙여볼 때 이 화살표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다. 화살표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객관적인 위치에서 평가하는 상태를 이르는 말이다. 이 차이. 그걸 점검해 보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1번 선택지 때문에 난이도를 좀 상 이렇게 평가를 해봤고요. 그다음 20번 문제, 품사가 다른. 여기 품사론에 오니까 맞는, 틀리는 이런 문제만이 아니라 나머지와 다른 이런 질문들이 많이 쏟아지죠. 삼각형으로 표시할 만한 문제들입니다. 자, 해서 니은다, 는다를 붙여보는 방법이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고 그것으로 헷갈릴 수 있는. 그래서 우리 앞에서도 지적해왔던 것처럼 3번 선택지 보면은 어느새 새벽이 지나고 날이 밝는다라고 했을 때 새벽이 지나고 날이 왜 문맥을 친절히 많이 주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바로 상태의 변화, 상태 그 자체가 아니라 하나의 상태에서 다른 상태로의 변화, 이걸 초점에 두고 있다는 점. 그런 문맥을 충분히 알 수 있을 만큼 드러내주는 것이 시험 문제의 특징임을 알 수 있고 우리는 그렇게 힌트를 확인해 볼 수 있다. 자, 따라서 문제를 많이 모아서 최종 정리하고 반복적으로 좀 빠르게 전체를 훑어볼 필요도 있어요. 그때 좀 주의할 만하다 싶은 것들을 다 형광펜으로 마킹한 다음에 집중 훈련할 지점이 어디일까? 내가 느낌의 차이를 잘 연습해야 될 부분이 뭘까? 하나 가지고는 안 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을 같은 패턴으로 여러 개 단어를, 그래서 늑다란 단어도 해보고 박다란 단어도 해보고 또 그러면서 이제 빠르다 이런 단어도 해보고 그러면 분명한 차이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많이 그 음식에 빗대었었죠. 낯선 음식을 처음 먹어보면은 그 음식이 잘 요리된 맛있는 음식인지 잘못 음식에서 맛없는 음식인지 분간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낯선 음식 처음 먹어보니까. 근데 같은 음식도 여러 차례 반복해 먹어보면은 점점점 그 미묘한 맛의 차이 이런 것들을 알아갈 수 있죠. 학습도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품사론 수험생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항목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난이도 상이라고 볼 만한 꽤 많은 문제들이 있었죠. 근데 그것들만 따로 모아서 다시 집중 훈련을 해보도록 하십시오. 그래서 뭐 어떤 분들은 이렇게 본래부터 관형사인지 아니면 기본형이 살아있고 소술기능이 살아있어서 용언으로 파악해야 될지 이걸 헷갈리는 뭐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아까 부사를 얘기했을 때처럼 부사가 바로 뒤에 용언하고 나란히 앞뒤에 나란히 놓였을 때는 다 맞추는데 얘가 좀 이렇게 뚝 떨어져 있을 때 그걸 간과하는, 그러니까 문맥적 의미를 고려하는 것이 익숙하지 않은 그런 수험생이죠. 그런 분들은 또 그런 부분을 따로 같은 맥락에서 연결해서 살펴볼 일이고, 그리고 동사, 형용사를 구분해 줘야 되는 이런 것들, 여기에 문제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겉 모양이 바뀌는 이런 관계. 그래서 모양은 달라져 있는데 품사도 달라진 것인지 아니면 품사는 여전히 달라지지 않고 본래의 품사의 뜻 그대로 살아있는지 이렇게 따져봐야 되는 이런 영역. 그래서 품사 판별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게 아니고요. 이렇게 문제수를 늘려보면은 그 안에 패턴을 여러 가지로 또 다시 재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문제 활용하실 때요, 오늘 설명드린 것에만 기대서 끝내지 마시고 제가 어떤 특징이 있는지를 설명을 드렸죠? 그것에 따라서 문제를 다 재별하세요. 1, 2, 3, 4 선택지만 따로 떼어서 문제를 무시하고 선택지의 성격상 비슷한 것들끼리만 모으는 거예요. 그런 작업으로 다시 한번 최종 정리를 한다면은 이번 1시간 정도만 더 추가하면 품사에 대해서는 완벽한 수준에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이 정도에서 품사 판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